자, 오늘은 상속 플랜 with 종신보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일단 용어들 자체가 조금 낯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할 게 일단은 뭐 기초적인 걸 말씀드리면, 상속이라는 거는 자,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재산을 이제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자녀 배우자도 없으면 부모님이겠죠, 나눠 가지게 되잖아요. 자, 이거를 상속이라 부릅니다. 그럼 플랜은 뭐냐? 돌아가시게 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알고는 누구나 있지만 생각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상속세라는 게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상속세라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막 진짜 뭐 엄청난 거액의 부자들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부모님께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부모님이 서울에 뭐 다른 건 다 없으신데 그냥 집 뭐 한 채 가지고 거저 계신다,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상태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막 어떤 곳은 막 30억도 있고 막 60억도 있고 어떤 곳은 막 6억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그냥 계산하기 쉽게 자, 14억짜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14억 돈 큰 돈인데 이거 말고는 다른 재산이 없어요. 뭐 우리 집은 그냥 중산층이에요 라는데 사실은 중산층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돈이 되게 많으신 여유로운 가정인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 14억이면은요, 만약에 그냥 뭐 배우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괄공제 한다 할게요. 뭐 이거는 그냥 기술적인 얘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상속세가 2억이 나옵니다. 2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오히려 이 집도 그냥 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이 껴있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물론 그러면은 그만큼 상속세가 뭐 공제가 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2억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상속세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20%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거 좀 내가 늦게 내고 싶어요, 좀 시간을 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미루는 것도 있어요. 뭐 무슨 연부, 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막 용어들이 막 모르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릴 텐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거 좀 이제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상속세 내면 안 되겠냐, 내가 2억이 어딨냐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는 나라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받을 돈 천천히 받는 건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뭐 내가 대출을 받았었으면 대출도 은행이 공짜 안 빌려주니 이자가 발생을 하고요. 그 돈은 언젠가 다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모르겠다, 이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외동이면 모르겠는데 또 형제자매가 있으면 또 이거 뭐 나누는 것도 막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팔아서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자, 그러면은 6개월 이내에 파는 게 물론 생각보다는 되게 길어 보여요. 6개월이면은 뭐 우리 집 내놓고 반년 기다리면은 언젠가 팔리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14억짜리 집인데 시세는 14억인데 근데 뭐 약간 12억으로 떨어져 있어요. 당장 일시적으로 어떤 장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인근에 막 입주 물량이 많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12억에 팔긴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12억에 그대로 팔려고 해도 잘 안 팔 수도 있어요. 뭔가 거래가 잘 안 되고, 최근에 뭐 대출 규제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거래가 이제 안 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이면은 이 6개월이 타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가격을 못 받다 보면은 뭐 어느새 2-3개월 지나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자, 이렇게 6개월이 생각보다 타이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6개월 내에 이걸 다 팔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급매로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14억이 아니라 막 10억에 팔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14억을 기준으로 2억이나 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나는 10억을, 물론 10억도 큰 돈이죠. 10억을 갖다가 해서 나누거나 해서 결국은 이거 빼면은 8억이 되잖아요. 급매로 인해서 6억이 날아가는 거죠. 상속세 2억, 급매로 4억 손실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해요.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느냐, 뭐 이거 나 그냥 꼼짝없이 해야 되냐,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대비해서 열심히 저축해서 적금 들어서 2억짜리 적금을 들고 있어야 되냐, 그런데 내가 2억이나 뭐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이 집을 그대로 물려받고 싶으시다
나는 이거 굳이 막 팔고 이런 거 안 할래. 너가 말한 것처럼 급매하면 내가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물론 뭐 비싸게 더 팔 수도 있어요. 뭐 시세가 14억이라고 세금이 나왔지만 내가 뭐 16억에 팔 수 있으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간에요. 뭐 양도세 문제는 차치하고, 그러면 이걸 취득하겠다 그러면은 다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주택이시면은 뭐 크게 안 나올 수 있어요. 뭐 근데 뭐 다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지금 14억이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안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비싼 집들은 많거든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데 있잖아요. 둔촌주공이라 부르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기도 84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니면은 뭐 잠실 쪽으로 갔어요. 그런 데 가면은 막 30억, 40억도 흔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 30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도 훨씬 높겠죠.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상속세도 그렇지만 취득세도 훨씬 높아집니다, 구간이.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돈 다 어디서 나오냐? 이걸 적금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뭐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대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다 아까 말씀드렸죠, 갚는 거라고. 거기서 대안으로 종신보험이라는 솔루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딱 듣자마자 보험? 뭐 변호사 또 보험도 팔아? 뭐야 이 사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다 드시죠? 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 되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이거 수십 년 됐어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금융선진국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되게 흔히 활용되는 방식인데, 일단은 이 개념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일단 종신보험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이 보험은요, 제가 용어로 써서 좀 정확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자, 피보험자라는 분이 사망을 하면은 수익자라는 사람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종신보험은 왜 가입을 하는 거냐? 피보험자라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게 막 말이 막 용어로 쓰니까 계속 헷갈리겠죠? 이 원래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요, 우리 흔히 예를 들어서 뭐 외벌이 가정이라고 해볼게요.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이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요. 이분만 돈을 계속 벌고 있어요. 어머니 돈을 벌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하면은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은 사람들은 이분이 가장이 계속 벌어오던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어릴 수 있잖아요. 아직 뭐 학교 다니고 있고 생활비 다 필요한데, 그리고 이분도 이제 뭐 경력이 단절돼서 재취직을 해도 옛날만큼 소득이 벌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했을 때 이 보험금이란 돈이 예를 들어서 뭐 3억이라 할게요. 3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뭔가 이 3억으로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 가고 막 성인 될 때까지는 얼마 정도가 드니까 그 돈으로 하고, 나머지 돈으로 뭐 불리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 취직을 하는 동안 생활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 만든 게 종신보험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러면 이해가 됐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색깔을 왜 구분했냐면은 이게 피보험자입니다. 누가 죽었을 때 돈이 나오느냐가 피보험자고요. 뭐 배우자든 자녀든 이 사람들이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받아가느냐를 했을 때 이렇게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인 구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피보험자는 부모님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 계약자, 계약서 쓴 사람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보험료 내는 사람을 계약자로 합니다. 계약자 겸 수익자가 자녀예요. 수익자는 돈 받는 사람. 보험금 누가 받느냐? 자녀가 받는다. 보험료도 내고 보험금도 받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은 이 보험금 있잖아요, 이 돈이 계약자 겸 수익자인 자녀의 고유 재산인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험료를 내서 내가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단지 그 왜 보험금을 받는지가 부모님의 사망에 달려있는 것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구조를 세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실제 사례 기반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사례 예시를 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부분이 있는 건데, 그냥 이제 부동산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총합해서 40억을 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얼마 나오나요? 10억.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네요. 왜 얼마 안 나오냐면요, 제가 배우자도 한 분 살아 계시고 자녀도 한 분 계셔서 인적 공제라고 하는 거를 다 적용을 시킨 겁니다. 만약에 뭐 그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살아 계시고 나머지 한 분 안 계시고 뭐 자녀가 한 명 외동이라던가 이러면은
인적공제는 훨씬 적어지거든요. 그런 거 감안 안 하고 상속세를 최대한 다운해서 현실적인 진짜 실제로 있는 시나리오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40억 엄청 큰 돈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 부동산 뭐 서울에 좋은 입지 한 채 갖고 있고 다른 거 좀 몇 개 더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자식들 물려주려고 그냥 한 채 더 뭐 어디 경기도 어딘가에 갖고 있다 이런 거 하면은 40억 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너무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주식 갖고 있는 거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10억 어디서 마련하냐? 아까 2억은 그렇다 쳐도 10억은 갑자기 청천벽력 같죠? 자, 40억짜리 집 금매로 팔려면은 이거 뭐 40억 그대로 제값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억은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미 마련을 해놔야 이 집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종신보험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보험금을 똑같이 10억으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같이 상속세는 바로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10억짜리 종신보험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험료 엄청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보다는 아닐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년 납이라고 되어 있죠. 20년 동안 돈을 내는 거 기준. 이거는 이제 참고로 60세 피보험자가 자산을 가지신 분이 60세실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가입을 하면은 20년 동안 돈을 낸다고 했을 때 매달 200만 원보다 조금 덜 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보험료는 합계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2배 정도 가성비가 있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20년이 다 채워졌을 때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세월이 있으면은 이게 20년이에요. 20년이 딱 됐을 때 이때 낸 돈이 4억 6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돌아가시면은 물론 저희가 이 20년 동안 납부한 돈의 뭐 물가상승률의 가치 뭐 이런 거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아무튼 4억 6천을 냈는데 이때 돌아가셔도 4억 6천을 내고 10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80세까지 살아 계시고 100세도 사시고 120세도 사시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좋겠고 당연히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야 되겠지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61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62세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70세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여태까지 다 안 냈잖아요. 근데 10억이 나옵니다. 똑같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내가 10억짜리 적금 들어가지고 20년 동안 적금 들면 안 되냐. 근데 지금 보세요. 4억 6천이죠. 요거 뭐 만약에 뭐 연복리 뭐 3% 뭐 어쩌고 적용해도 뭐 기껏해야 막 6억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20년 동안 모아서는 10억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자소득도 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자소득에서는 간과하시는데 보장성 보험이 좋은 점은 10년짜리를 이상으로 세팅을 하면은 전액 비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4억 6천을 내가지고 내가 10억을 받았는데 훨씬 더 일찍 돌아가시면 2억을 낸 걸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안 내는 거예요. 상속세도 안 내고 여기에 대한 이자소득이나 이런 모든 일체소득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뭐 적금을 들었으면은 그동안 이자소득 내잖아요. 10억이 되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뭐 예를 들어 90세가 되시거나 제가 지금 정확한 복리계산기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찍 돌아가셨을 때 내가 급작스럽게 이걸 팔아야 되는 리스크는 확실히 대비를 하는 거고 뭐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일정 이상의 재산이 있어서 상속의 이슈가 있는 집들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진짜 내가 따로 재산을 마련해 두는 게 아닌 이상 상속세를 낼 수가 없어요.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유의사항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있잖아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피보험자, 이분이 자산을 가지신 분, 상속의 이슈가 되실 분이고요. 나머지 계약자랑 수익자가 상속을 받을 사람, 이거는 피상속인이고 이분은 상속인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상속인이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이 돈을 대신 내주고 있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부모님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니까 그 보험금이라는 것도 부모님이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자녀가 꼭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 이 피상속인, 만약에 돌아가시게 됐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자산을 가진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뭐 암에 걸리시거나 뭐 그런 상태에서 뭐 완치가 안 되셨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지병이 너무 심각하다거나 그러면은 이 종신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원래 이거의 취지는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돌아가실 때 그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건강한 사람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시키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 간편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할증시켜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 세팅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하신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가 50 정도 되시는데 지금 그런 이슈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리 가입하면은 보험료도 당연히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럼 가성비가 더 좋아지고요. 나중에 안 건강해지셨을 때 가입이 안 되는 리스크를 막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합 재무 설계가 필요하다. 재무 설계사 사기꾼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구조가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매달 내는 돈이 너무 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 10억 상속세 마련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195만 원 낸다고 했잖아요. 매달. 근데 월급이 250만 원인데 195만 원 보험료 내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이제 납부 연도를 30년, 40년으로 높이거나 아니면은 액수 자체를 좀 줄이고 미리미리 그때는 이제 상속 재산이 될 부동산도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40억을 통째로 부동산에 몰빵하면은 물론 집값이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니까 모두 다 해피하고 좋죠.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내가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 설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좀 힘들구나, 한계가 너무 크구나, 내가 도저히 보험료를 낼 수가 없구나, 그럼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마련해야 되는 상속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을 좀 높인다거나 사전증여를 좀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마련해야 되는 상속세 재원을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보험도 다운사이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고 편찮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 건강하셔도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여기에 대한 보장성 보험도 추가로 가미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메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종합보험을 활용한 상속 설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4번 항목 있죠. 상속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분쟁을 예방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못하는 변호사인 저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상속 관련된 분쟁 사건들,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본 상속재산 분할 협의, 참친 상속인의 상속 해부 청구권, 그리고 유류분할 청구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속 분쟁들을 경험을 해본 결과 이거는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언 공증이라든가 아니면 신탁을 활용한 방법들도 있고요. 이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지금 이 재무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굉장히 가성비 좋은 방법인 것 뿐이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한테 자문을 구하시면은 제가 이런 것들도 다 세팅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보험 세팅해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 미리 얘기하는 게 좋아요. 형제들끼리 어차피 다 공평하게 나누겠지, 굳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건강하신데 굳이 무슨 상속이 어쩌고 얘기 꺼내면은 뭔가 폐륜 저지르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다 이렇게 되는데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당장 내일 돌아가신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 건물은 누가 갖고, 이 아파트는 누가 갖고, 이 자산 중에 얼마 현금성 자산은 누가 가지고, 이런 거 협의 다 미리 하고, 그거 중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종신보험도 활용하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한 내용들, 부모님도 허락하신 이 내용대로 가기 위해서 미리 유언 공증 같은 것도 서고,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나중에 안 싸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미리 파악을 하고 분쟁을 예방해 놓은 상태에서 그 분쟁을 예방한 이 합의들, 이런 어떤 한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재무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도 타격이 없도록 가성비 있게 세팅까지 다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렸으니까 지금 이거는 단순히 상속세를 아끼는 문제를 떠나서 남아있는 자녀분들께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미리미리 재산을 누가 어떻게 가지고,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자녀들 중에서는 소득이 높은 자녀도 있고 적은 자녀도 있고 이미 많은 자녀도 있고 적은 자녀도 있는데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고 했을 때도 상속세를 누구는 못 내서 몰라, 형이랑 누나가 다 가져가, 나는 도저히 상속세를 못 내겠어 라고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사태를 막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먼저 얘기를 꺼내야 돼요. 누군가라도 빨리 얘기를 꺼내야 나중에 정말 큰 가족 간에 어떤 분쟁이 되고 의상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만약에 시청자분이 내가 젊었을 때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요거를 조그만 액수라도 미리미리 들어놓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젊었을 때 나를 피보험자로 해야 보험료도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세팅을 하고, 내가 자산이 더 커지면은 더 큰 금액으로 추가로 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모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자식 입장에서 얘기 꺼내기 쉽지 않아요. 사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를 대비해서 우리 어머니
아파트가 40억짜리인데 제가 10억을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입을 할 텐데 여기 피보험자 서면 동의 필요한데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이게 뭔 짓이냐, 너 다 가져가라, 뭐 지금 가져가, 뭐 나 빨리 죽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부모님이 먼저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웬만하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관련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누가 어떤 것을 상속을 받을지, 그리고 그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이자 재무적으로도 조력해드릴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서 뭐 부모님이든 내가 자녀들한테는 가네요.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 이렇게 내가 지금 좋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해줄 게 많구나, 내 부모님이 정말 잘 사셔서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로 이제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대비를 미리미리 잘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속세에 대해서, 그리고 종신보험에 대해서 재무 설계와 그리고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협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저는 법무법인 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 그리고 또 심보도란 닉네임을 쓰고 있는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